안녕하세요. AI 스파링입니다. 본 컨텐츠는 AIBT 공식 가이드를 참고로 하여 노트북 LM으로 작성한 AI 오디오 오버뷰와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이해입니다. 여러분의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이해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인공지능이 대체 뭔지 이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첫 부분도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인공지능, AI라고 하잖아요. 이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컴퓨터나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또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기술, 그런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냥 주어진 명령만 따르는 계산기, 이걸 넘어서는 거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공학, 빅데이터 분석, 요즘 제일 뜨거운 자율주행차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에 정리된 표를 보니까 응용 분야가 정말 넓더라고요. 의료, 금융, 제조, 교통. 얼핏 보면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데 이 분야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결국 엄청난 양의 데이터, 그리고 높은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왜 강력한지를 딱 보여주는 지점이죠.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를 보면요. 의사가 수천 장의 엑스레이나 MRI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아주 미세한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 정보나 생활 습관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금융 쪽도 똑같아요. 수백만 건의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건 사기 거래일 확률이 99%다. 이렇게 경고를 보내주는 거죠. 인간의 직감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돕는 겁니다. 제조나 교통 분야도 그런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가 핵심이겠군요. 공장의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언제 기계를 정비해야 할지 예측하거나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보고 신호등을 조절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의 핵심 특징을 자료에서는 4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 능력입니다. 인간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데이터를 분석해서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죠. 둘째는 언어 이해 및 처리 능력,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NLP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요약하고 심지어 새로운 글을 생성해내는 능력입니다. 챗봇이나 번역기가 바로 이 기술 덕분이군요. 나머지 두 가지 특징은 뭔가요? 셋째는 감지 및 인식입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로 이미지를 보고 사람과 사물을 구별하거나 음성인식 기술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시각, 청각 같은 감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적응성입니다. 적응성이요? 네, 이건 AI가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서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고 최적화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멈춰있는 지식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지능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의 내부 구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중요해 보였던 게 바로 인공지능, AI, 기계학습,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이 세 가지 용어의 관계였어요. 이게 늘 헷갈리더라고요. 시험에서도 이 관계를 이해하는지가 핵심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혹시 러시아 인형 아시죠? 마트리오시카. 그걸 생각하시면 쉬워요. 가장 큰 인형이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구현한다는 아주 넓고 추상적인 목표, 그 분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인형을 열면 조금 작은 인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계학습이에요. 인공지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가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규칙이나 패턴을 배우게 하는 접근법이죠. 그러니까 AI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이 머신러닝이군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인형이 딥러닝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기계학습이라는 인형 안에 들어있는 더 작고 강력한 인형이 딥러닝인 거죠. 기계학습의 여러 방법론 중에서도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망 구조를 본떠서 만든 인공신경망을 아주 깊게, 그러니까 딥하게 쌓아서 학습시키는 방식이에요. 특히 이미지나 음성처럼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데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현재 AI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계가 명확해졌네요. 그럼 AI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학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자료를 보니까 학습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던데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정답지를 주고 공부시키는 방식일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지도학습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선생님, 그러니까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학습법입니다. 데이터마다 이건 고양이 사진이야, 이건 강아지 사진이야 하는 식으로 정답, 즉 레이블을 붙여서 AI에게 줍니다. 그럼 AI는 수많은 문제와 정답 세트를 보면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자신만의 노하우, 즉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지도학습도 두 가지로 나뉘네요. 분류와 회귀. 분류는 이름 그대로 데이터를 그룹으로 나누는 거겠죠? 스팸 메일이냐 정상 메일이냐 나누는 것처럼요. 자료의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KNN, SVM 같은 알고리즘들이 나오는데 잠깐, 의사결정 트리는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네요. 마치 스무고개 게임처럼 털이 있는가? Yes. 네 발로 걷는가? Yes.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던져서 답을 찾아가는 원리인가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런 원리예요. 데이터를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회귀는 분류처럼 그룹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연속된 숫자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의 평수, 위치, 지어진 연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 이 집의 예상 가격은 8억 5천만 원입니다.처럼 특정 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하, 분류는 OX 퀴즈, 회귀는 주관식 숫자 문제,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함정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데요. 이름에 회귀가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헷갈리죠. 이름엔 회귀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분류 문제에 주로 사용됩니다.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을 예측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결정하는 데 쓰이죠. 이름과 용도가 달라서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자, 그럼 선생님 없이 공부하는, 즉 정답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게 바로 비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즈 러닝이겠군요. 이건 마치 아무런 설명서 없이 레고 블록 한 무더기를 던져주고 알아서 정리해봐 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기계가 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의 핵심은 유사성을 찾는 겁니다. 정답은 모르지만 데이터들 사이에 숨겨진 구조나 패턴,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들끼리 묶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수만 건의 고객 구매 데이터를 AI에게 주면 이 사람들은 주로 유기동 식품을 사고 새벽 배송을 이용하네? 주부 그룹으로 묶어보자. 이 사람들은 게임 아이템을 많이 사고 밤에 활동하네. 20대 남성 게이머 그룹으로 묶자. 이런 식으로 AI가 스스로 고객 그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유형인 군집, 클러스터링입니다. 광고 타겟팅 같은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자료에 나온 다른 유형인 차원 축소, 디멘션 리덕션은 뭔가요? 차원을 줄인다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립니다. 데이터의 특징은 최대한 살리면서 변수의 개수, 그러니까 차원을 줄여서 데이터를 더 단순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백 개 항목으로 된 고객 만족도 조사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죠. 너무 복잡해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이때 차원 축소를 이용하면 서비스 친절도, 제품 품질, 가격 만족도라는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 얼굴의 모든 디테일을 다 그리는 대신 핵심 특징만 잡아서 간단한 캐리커처로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설명이 명쾌하네요. 이제 마지막 학습법,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 남았습니다. 이건 지도, 비지도 학습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네, 접근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강화학습은 정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 그러니까 학습 주체가 환경과 직접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면서 보상을 최대로 받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마치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강아지 훈련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강화학습의 5가지 구성 요소를 강아지 훈련에 빗대어 설명해 드릴게요.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학습의 주체인 에이전트는 바로 강아지입니다. 둘째, 강아지가 상호작용하는 세상, 즉 거실이 환경이죠. 셋째, 소파 앞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특정 순간의 상황 정보가 상태입니다. 넷째, 강아지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소파를 물어뜯는다 또는 주인의 말을 듣고 기다린다가 행동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보상이 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기다리면 맛있는 간식, 즉 플러스 10점을 받고 소파를 물어뜯으면 야단, 즉 마이너스 50점을 맞죠. 강아지는 수많은 시도 끝에 어떤 행동을 해야 간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바로 알파고를 만들고 자율주행차를 훈련시키는 핵심 기술인 거죠. 와, 강아지 훈련의 원리가 알파고까지 이어진다니 정말 놀랍네요. 결국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까지 모든 방식의 중심에는 데이터 혹은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점이 현대 AI의 핵심입니다. 사실 AI 알고리즘 자체는 수십 년 전에 나온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폭발적으로 발전했을까요? 바로 데이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어요. AI 모델은 똑똑하지만 경험 없는 신입사원과 같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 즉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도 방대한 양의 업무 데이터, 즉 고품질 데이터를 접해보지 않으면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AI를 돌리는 연료가 아니라 AI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전체 교육과정 그 자체인 셈입니다. 데이터가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제 이 AI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펴보죠. 자료를 보면 화려한 황금기와 기쁜 암흑기를 오갔더군요. 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역사였죠. 모든 것의 시작은 1차 황금기, 195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1958년 프랑크 로젠블렛이 인간 뇌의 뉴런을 모방한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을 발표하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가 나타났다고요. 언론은 거의 생각하는 기계의 탄생이라고 극찬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군요. 그렇죠. 1969년 MIT의 마빈 민스키 교수가 퍼셉트론의 치명적인 한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버립니다. AND나 OR 같은 단순한 논리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베타적 논리합, 즉 XOR 문제처럼 약간만 복잡해져도 풀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건 마치 덧셈은 하는데 뺄셈은 못하는 계산기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겨우 XOR 문제 하나 못 푼다고 AI 연구 전체가 멈춰버렸다는 건가요? 좀 믿기지 않는데요. 그만큼 당시 퍼셉트론에 대한 기대가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조차 풀지 못하는 기술에 누가 더 투자하겠어요? 결국 정부와 기업의 자금 지원이 뚝 끊기면서 길고 긴 첫 번째 AI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암흑기는 어떻게 끝났나요? 퍼셉트론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나온 거겠죠? 네, 1986년에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2차 황금기가 열립니다. 퍼셉트론을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쌓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 히든 레이어를 추가한 다층 퍼셉트론, MLP가 등장하면서 마침내 XOR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거죠. 복잡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다시 연구와 투자가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2차 암흑기가 또 찾아왔군요. 이번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은닉층을 너무 많이 쌓으니까 계산 결과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왜곡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의 컴퓨터 성능으로는 그 복잡한 계산을 감당할 수도 없었고 학습시킬 데이터도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이론은 그럴싸한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네 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다시 기나긴 2차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엄청난 AI 붐, 3차 황금기는 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완벽한 삼박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의 발달로 빅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게임 산업의 발전 덕분에 그래픽 처리에 쓰이던 GPU가 AI의 복잡한 병렬 연산의 최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여기에 더해 원할 때마다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빌려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등장했습니다. 즉, 2차 암흑기의 문제였던 데이터 부족과 컴퓨팅 파워 부족이 한꺼번에 해결된 겁니다. 기술적 토대가 마련된 거군요. 대중에게 AI의 가능성을 확실히 각인시킨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죠. 바로 알파고. 저도 그 대국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단순히 이세돌 구단을 이겼다는 사실보다 알파고가 둔 수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인간이라면 절대 두지 않을 것 같은 기이하면서도 창의적인 수였거든요. 그때 AI는 인간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파고 쇼크는 AI가 연구실에만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 최고수를 이길 만큼 실질적인 힘을 가졌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3차 황금기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은 인공지능의 정의부터 구성 요소, 학습 방법, 그리고 파란만장했던 역사까지 AIBT 시험의 핵심 개념들을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을 꼽자면 무엇일까요? 각 학습 방법의 차이점, 그리고 AI 발전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를 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왜 퍼셉트론의 한계가 암흑기를 불러왔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해 왔는지, 그 큰 그림을 보는 것이 바로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학습을 이어가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퍼셉트론이 XOR 문제를 풀지 못했던 것처럼 특정 기술적, 개념적 한계에 부딪히고 그것을 극복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AI 기술이 마주한 혹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제2의 XOR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AI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